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8일 11시 50분 정도가 됐네요. 좀 늦게 영상 작업을 하는데 아무튼 빨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것도 이제 우상의 황혼 11절 부분이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귀가 비극적일 수 있는가? 네, 짊어질 수도 던져버릴 수도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사람들이 몰락한다는 것. 네, 철학자의 경우라고 하면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 짧고 그러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일시정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귀가 비극적일 수 있는가? 라는데 나귀라는 게 뭘까요? 나귀는 짐을 지는 존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짐을 지는 존재가 비극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짊어질 수도 던져버릴 수도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사람들이 몰락한다는 것. 네, 그러니까 짐을 지는 존재가 짐을 들다가 몰락한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귀가 비극적일 수 있냐 했는데 짐을 지는 나비가 나귀가 짐을 들다 몰락하는 게 과연 비극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흐름상 나귀가 짐을 지다가 이제 쓰러지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나귀가 쓰러졌다. 왜 쓰러졌냐? 짐을 드는 게 낙이니까 짐을 들다가 쓰러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 나귀가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지만은 않는다 이거죠. 물론 나귀가 그렇게 해서 쓰러졌다면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비극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서 이제 철학자의 경우라고 이제 말을 마무리 짓는데요. 그래서 나귀가 짐을 지다가 몰락을 하듯이 철학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몰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학자를 몰락에 이끄는 어떤 행동이 뭐냐? 나귀는 짐을 들다가 몰락했다고 하지만 쓰러졌다고 하지만 철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다가 몰락을 했다는 거냐라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 말대로 흘러간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참고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이제 철학자의 몰락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스토아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스토아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스토아파들은 들의 자만심은 스토아파들의 도덕과 이상을 자연에게 강요하고 그것들을 자연 속에 집어넣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도덕, 어떤 이상을 어떤 것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우리가 이제까지 체계화 시켜놓은 이런 것들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스토아파의 문제점도 보게 되면 교조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우선하니까 교리가 탐구하는 대상인 자연에다가도 자기들의 교리를 끼워 맞추기 시작한다. 이 문제가 놓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대들은 자연이 스토아 철학에 따른 자연이기를 요구하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점에 맞춰서 자연을 해석을 하니까요. 일체의 존재가 그대 자신의 영상에 따라서만 존재하기를 바란다. 그대 자신의 영상이라는 거는 그 스토아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일치되는 그 영상에 따라서만 존재하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교조주의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귀는 짐을 짊어졌지만 철학자들은 뭘 짊어졌냐 했을 때 교리를 짊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분명히 이제 교조적인 철학자를 말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선악의 너머를 보게 되면 이 교조적인 철학자 말고 새로운 철학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의 의미를 단순히 그 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교조적 철학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네, 그 스토아학파는 자기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려고만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생략을 조금 했고요. 즉 스토아적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스스로를 강제한 나머지 결국 자연을 다른 관점에서는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예, 뭐 눈이 멀어버렸다, 올바른 관점을 취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거를 파악하거나 이러려고 했는데, 자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스토아파가 원하는 거는 자연이니까 자연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연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몰락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을 자연으로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올바른 인식에서 벗어나 버리는 현상에 놓이게 됐다. 누가? 철학자, 스토아파들이. 그래서 보게 되면 나귀가 짐을 지다가 이제 이렇게 뭐 짐을 지다가 무너진다는 거, 그거는 뭐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짊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연을 해석하다가 몰락한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자명한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하는 내용을 본다면 철학자들이 이렇게 뭐 자기들만의 교리를 따르다가 잘못되고 몰락되고 오히려 판단력이 이상해지는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비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겁니다. 뭐 물론 나귀가 비극적이다, 철학자들도 비극적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니체가 철학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교조적인 입장, 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철학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존재라, 이거를 철학자들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의미로서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 않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면 스토아파를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교활하다, 뭐 스토아파 말고도 철학자들, 기존의 교조주의적 철학자들을 교활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나귀로서 이제 비유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 비극적이다, 너무 있으면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슬픈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있구만, 뭐가 그렇게 이상하듯이 뭐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결국 철학자들이 몰락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교조적인 교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철학자들, 그렇게밖에 그 세상을 접하지 않는 철학자들이 몰락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몇 절이죠? 11절에 대한 해석이고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담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사담을 하고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원래 이 영상을 제가 10시 50분 정도쯤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제 영혼에 대하여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나아가 그는 이를 다른 식으로 규정했거니와 지성은 하나이고 알은 둘이며, 알은 한 지점을 향해 한 길로 나아가니까 알은 둘이다. 그 다음에 의견은 면의 수이고 감각은 입체의 수라 한다. 이 구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하려니까 꽤나 길더라고요. 지성이 뭔지, 알이 뭔지, 의견이 뭔지, 감각이 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인 이유, 둘인 이유, 면의 수인 이유, 입체 수인 이유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지금 작업하면서 급하게 이제 대안으로서 가져온 게 이 11절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랬던 거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구절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